귀희의 일본 괴담. 그녀의 손. 20대 초반, 지방에서 상경하여 직장에 다니던 중 얼마 안 되어 동료인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와의 이야기이다. 그녀의 이름은 케이코.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였지만 사회 경험을 위해서 취직했다고 했다. 몇 번 데이트하는 동안에 급 친밀해져서 운명의 상대로까지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서로 부모님까지는 뵙지 않았지만 장래 결혼까지도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런 행복한 시간도 길지는 못했다. 교제하고 반년 정도 지난 후 케이코는 암으로 입원하게 된다. 나는 매일 병원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병세도 상당히 심각해서 휴게실에 케이코의 어머니가 앉아서 울던 모습을 수도 없이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평소대로 병실에 둘만 있을 때 케이코가 "이젠 병원에 오지 말아줘" 라고 말한다. 나는 놀랐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곧 항암제 치료를 하기 위해 머리도 모두 밀어버려야 할 것 같고 미이라처럼 말라서 추하게 변해버릴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런 모습을 내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저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를 기억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한동안 서로 말을 주고받은 후 나는 "그래, 알았어. 이젠 여기 오지 않을게" 라고 대답했다. 솔직히 나도 케이코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시각각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을 침묵한 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참을 수 없었을지도. 얼마 후 나는 일을 그만두고 도망치듯 이사를 했다.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케이코를 어서 잊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도 케이코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의 어느 날 밤, 나는 무언가의 기척을 느끼고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떴다. 누군가가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꼼짝 않고 있었다. 그러자 그 뭔가는 바스락거리며 이불을 들추더니 내 손을 잡아온다. 케이코다. 손을 잡히는 순간 알 수 있었다. 그 손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마른 나무처럼 말라 있었다. 나는 눈을 뜨고 케이코를 끌어안으려고 했다. 하지만 케이코와의 마지막 한마디가 뇌리에 스친다. 추하게 변해버린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를 기억해줬으면 한다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나는 눈을 그대로 감은 채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그녀의 홈백은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왔다. 심야의 눈이 저절로 떠질 때는 틀림없이 그녀가 나를 찾아온 때였다. 그리고 그녀는 나의 손을 감싸준다. 나도 눈을 감은 채 차갑고 마른 그녀의 손을 같이 잡고 꼭 안아준다.
내가 깨어있을 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역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일까? 몇 년이 지나도 아직 케이코의 홈백은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나는 연인도 만들 수 없었고 인간관계도 점점 사라져서 주변에서는 어두운 녀석이라고 기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케이코와 데이트하던 거리를 지날 기회가 있었다. 괴로워서 달아나던 그 거리를 말이다. 오랜만에 그 거리를 보니 묘하게도 그리워져서 나도 모르게 전철에서 내려 그 거리를 잠시 걸어보게 된다. 케이코와 잘 가던 공원 앞을 지나던 때 케이코의 어머니가 대형견을 데리고 앞쪽에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서둘러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는 케이코의 죽음을 내 눈으로 보기 싫어서 도망친 놈이다. 나를 원망하고 있음이 분명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은 나는 머리를 숙인 채로 걸어갔다. 좀 있으면 서로 지나쳐버린다. 그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쯤 케이코의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말았다. 어머, 오랜만이네. 아, 네. 나는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말한다. 죄송했습니다. 나의 그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는 그녀와의 추억이 주된 내용이 되고 말았다. 나와 어머니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케이코에 대한 추억을 서로 얘기했다. 얼마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케이코의 어머니는 나를 딱히 원망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았고 손으로 개를 쓰다듬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제서야 나는 케이코의 묘소는 어디 있습니까? 이참에 들러서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보인다. 케이코 아직 살아있어. 나는 순간 굳어버리고 만다. 그날 이후 케이코는 완치되어 병원을 나왔고 게다가 몇 년 전에는 연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 사실을 듣게 된 날 이후로 나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지금은 중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손은 누구란 말인가? 괴롭힘. 그러니까 기타자와 유타군의 어머니시라고요? 네. 필요한 인상의 여성은 그렇다고 했다. 전형적인 가정주부상의 여성으로 머리카락은 그럭저럭 매만지고 온 것 같지만 끝부분이 흐트러지고 파리하고 걱정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 그녀의 불안감을 얘기해주는 것 같았다. 유타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며 1학년 3반 출석부를 가지고 왔다. 자, 저쪽으로 가시죠. 유리 칸막이로 된 간단한 웅접실로 향했다. 소파를 손으로 가리키자 무너지듯 여자는 앉았다. 나는 출석부를 넘기면서 반대쪽에 앉았다. 출석번호 8번 기타자와 유타. 곧 기억이 났다. 그 활발한 아이구나. 성적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지만 덤벙대는 성격이라 안정시키면 반에서 1등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예비모범생이랄까? 그런데 유타에게 학교에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녀는 계속 가방끈을 만지작거리며 의미 없이
이곳저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 문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겨우 그렇게 말을 꺼낸 그녀는 가방 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놓았다. 사진마다 고급스러운 맨션의 한 집안이 찍혀 있었지만 전부 끔찍스러운 모습이었다. 커튼은 뜯겨 있었고 소파는 찢겨져 내용물이 내장처럼 삐져나와 있었다. 마루에는 화병인지 뭔지가 깨진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이게 전부 유타가 한 짓인가요? 네. 뭐 걱정하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의 대답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 초등학교 1학년생이라면 활기가 넘칠 대로 넘치니까요.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하면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유탄 이런 행동을 할 때 죽어 라든지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죽어라고요? 역시 비정상일까요? 저희에겐 학교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쪽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말을 난폭하게 하는 것은 남자아이로선 흔히 있는 일이니까 절대로 확대 해석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말입니까? 그녀가 다음으로 꺼내놓은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 책상 위에 깨끗이 늘어놓고 보니 그것이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두 파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으로 나라고 써져 있는 곳에 사람이 한 명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동생이라고 같은 모양의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 동생의 대략 눈 부분쯤 되는 곳이 너덜너덜 찢겨 있었다. 이것을 유타가? 네, 가위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 밑에 카펫도 마루도 구멍이 날 때까지 계속 찔러댔어요. 이것은? 아까 보셨던 커튼이나 소파도 준타 죽어, 준타 죽여버릴 거야 라며 동생의 이름을 계속 불러대면서 나는 내 안에서 뭔가 경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좀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확실히 금방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나 가족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공격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금 아까부터 마음속에 경종이 멈추질 않는다.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다. 댁에는 남편분께서 일을 나가고 계시죠? 네, 제가 집안일을 맡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께서는 여기 와 계시고요? 네. 조금 전 방과 후 유타는 집으로 돌아갔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타가 집에 돌아가면 동생과 단둘이 있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녀는 우물쭈물 가방 안에 사진과 찢겨진 그림을 도로 넣기 시작한다. 그런 거 됐으니까 빨리요. 선생님, 왜 그러시는데요? 저 집에는 준타, 유타의 동생은 없답니다. 예?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흐려져가는 것을 나는 알았다. 어찌된 일입니까? 동생은 이름만 지어놓고 유산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유타는 죽어버린 동생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나는 두려운 기분이 들어 그 기묘한 웃음을 바라보았다. 그거 유감입니다. 나는 어정쩡하게 일어나려 했던 엉덩이를 다시 소파에 내려놓았다. 자신도 모르게 끌고 가려고 그녀에게 뻗었던 손도 떼어놓았다. 결국 이 상담은 죽은 아이를 괴롭히는 유타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이군요.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여러 가지 폭력의 흔적,
동생을 향한 증오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렇습니다. 뱃속에 준타가 있는 동안은 정말 순한 아이였습니다. 예. 실은 준타라는 이름도 유타가 지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사이좋은 형제가 되라고 그대로 준타라는 이름으로 결정지었어요. 그런데 태어나지 못했다. 예, 태어나지 못한 것에 배신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일까요? 배신이라면 어떤? 뱃속에 아기가 있을 동안은 곧잘 배에 귀를 대고는 아직이야? 아직이야? 라고 말하곤 해서 저의 부담을 줄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집안일 같은 것도 가능하면 도우려고 하고. 예, 꽤 착한 아이였네요. 뭐라고 할까? 제가 오히려 애한테 차갑게 대한 쪽이었다랄까? 그건 어째서 그렇게? 입맛이 변해서였던 것 같아요. 임신 중에는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도 싫어지거나 밥 짓는 냄새조차도 역겨워지거나 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유타는 곧잘 임산부용 가공식품을 만들어주거나 영양 드링크를 따서 주거나 했는데 왠지 화장실 세척제 맛이 나서 말이에요. 예. 게다가 유타에게 필요 없어! 라며 강하게 말하기도 하곤 했어요. 그녀는 또 한 번 쑥스러운 듯 웃었다. 나는 또 뭔가가 걸리는 게 있는 것을 느꼈다. 남편분께서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남편이 물론 전체적인 집안일을 도와줬지요. 죄송합니다만 남편분께서 그 가공식품이나 드링크제를 만들어줄 때는 묘한 맛 같은 것은 나지 않았나요? 그게 그런 맛이 나지 않았어요. 만드는 방법이 문제였겠지요. 물론 만드는 방법이라곤 전자레인지에 돌려 개봉하는 것뿐이지만요. 가사 전반을 그럼 남편분과 유타가 했나요? 그냥 도와준다는 정도밖엔. 역시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있고요. 임신 중에도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의사 선생에게 잔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실례지만 화장실 청소는 누가 했나요? 예, 기본적인 것은 제가 했어요. 뭔가 달라진 걸 발견한 건 없으신가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세제가 상당히 빨리 줄어들었어요. 남자들의 청소라는 게 대강대강이잖아요. 나는 전율 속에서 교직원실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방을 등에 맨 채 교정을 거니는 기타자와 유타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교직원실로부터 뛰어나가고 있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두 건물을 잇는 복도까지 뛰어간 나는 교정 구석구석까지 들여다보며 기타자와 유타를 찾았다. 있었다. 교정 저쪽, 교문 바로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본 적도 없는 화려한 양복을 입은 여자로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두 사람은 뭔가 가까운 모습으로 얼굴을 가까이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야기의 원흉이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직원 슬리퍼를 신은 채로 교정으로 뛰어나갔다. 유타! 기타자와 유타! 이름을 부르면서 달렸다. 그러나 유타는 들리지 않는 듯이 그대로 모르는 여성과 함께 손을 잡고 교문을 나가려 하고 있었다. 기다려! 유타! 숨이 가빠서 잘 소리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유타와 여자는 함께 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었다. 이미 불러서 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유타를 부르는 것을 그만두고 마지막 수십 미터를 헐떡거리며 달렸다. 유타가 뒷좌석에 올라타고 여자가 그 문을 닫으려 하는 순간 겨우 내 손이 그 문을 잡아당겼다. 놀라면서 여자가 돌아보았다. 선생님이다. 라며 유타가 차 안에서 소리를 냈다.
유타! 내려! 유타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으니까 빨리 내려. 나의 분노한 시선에 위축된 것처럼 유타는 차에서 내렸다. 아직 무섭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어깨를 억제하면서 나는 선글라스의 여자에게 덤벼들었다. 당신은 누구죠? 본 학교에서는 친족 이외에 사람이 데리러 오는 것은 아동의 안전상 삼가고 있습니다만.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두려움에 떠는 눈이 그곳에 있었다. 당신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질책하듯 묻자 여자는 당황한 모습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나에게 보여줬다. 운전면허증이다. 이름란에는 키타자와 카나코라고 되어 있었다. 키타자와 카나코 씨? 키타자와 유타의 숙모님이나 아니면... 아닙니다. 엄마예요. 나는 다음에 나와야 할 말을 목구멍 깊숙이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나는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키타자와 모자와 함께 교직원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거기에는 뜯겨진 커튼, 찢어진 소파의 사진, 눈이 뚫린 그림 등이 남아있었지만 키타자와 모자에게는 전혀 기억에도 없는 물건들이었다. 남창이었던 K가 남창으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알바를 하던 바에서 알게 된 어느 남자에게 소개를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동거지나 용모에서 소질이 눈에 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에게 너라면 넘버원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K는 이른바 뒷세계의 고액 알바비에 끌려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K는 저희 고등학교 때의 친구입니다. 당시 그에게 그런 매력이 있었다고는 빈말로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만 숨은 진주 같은 매력이 있었는지 곧바로 인기 많은 남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K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당시 인터넷의 어떤 게시판을 이용해 손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적으로 인증된 일이 아니라서 그 업계에서만 통하는 은어를 사용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일을 시작한 지 반년 후 원래의 상냥함과 중성적인 용모가 먹혔는지 그 일대에서는 유명한 남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오우바상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K를 특히 마음에 들어해서 몇 번이나 그를 구매하였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몸에 두른 장신구나 자동차만 봐도 상당히 유복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돈 말고도 옷이나 시계 등을 가끔씩 선물해주는 상당히 좋은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K도 점점 오우바상에 끌려서 언제부터인지 K는 오우바상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것처럼 주말에는 항상 오우바상의 맨션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우바상의 맨션에는 항상 드나드는 D씨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일관계의 동료라고 들었는데 오우바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항상 그렇듯 오우바상의 집에 들어갔더니 오우바상과 D씨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듣기론 돈 문제로 인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날은 오우바상의 분노가 멈추질 않아서 K는 딱 술 한잔만 하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오우바상이 내일 일요일날 시간 비오나? 라고 말했습니다. K는 알겠다고 말하였고 그제서야 오우바상은 원래의 다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됩니다. 지정된 시간에 오우바상의 집에 도착하니 오우바상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낚시 좋아하나? 몇 번 가본 적은 있어요. 바다 낚시에 데려가 줄게. 아는 사람이 배를 내준다네. 오우바상이 낚시를 즐긴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디씨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오우바상은 쓸쓸한 듯이 그놈은 안 와. 라고 대답합니다. 오우바상의 차로 항구에 도착한 시간은 2시를 지나서였습니다. 오우바상은 트렁크에서 낚시도구와 그 외의 많은 짐을 꺼내 배에 실었습니다. K는 그것을 도와가면서 낚시는 이렇게 많은 짐을 필요로 하는구나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우바상이 알고 있다던 배 주인은 상당히 무뚝뚝한 사람으로 배에 짐을 싣는 것을 끝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조종석으로 가서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K는 그런 낚시배에 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새 항구는 멀어지고 기분 좋게 바닷바람을 맞고 있는 동안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육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드넓은 바다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실감하고 조금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오우바상은 배가 출항할 때부터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곧 낚시를 시작할 텐데도 전혀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배가 멈추고 선장이 이 부근이 좋겠네 라고 말합니다. 오우바상은 라고 작게 대답하더니 아까 배에 실었던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우바상은 4개나 되는 아이스박스를 닥치는 대로 열고 내용물을 꺼냅니다. 그게 뭐예요? 밑밥이야. 이걸로 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거지. 너도 같이 뿌려. 오우바상은 아이스박스를 무겁다는 듯 들더니 그대로 거꾸로 하여 내용물을 바다에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고기들 밑밥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피냄새를 맡고 고기가 보인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도 같이 밑밥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오우바상이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무언가를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추 같은 게 달려 있었는지 그것은 곧바로 가라앉아 버려서 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그럼 시작해볼까? 라더니 오우바상은 공허한 표정으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K도 그대로 낚시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어떻게 맨션까지 돌아왔는지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도 어렴풋이 눈치채셨겠지요. K는 밑밥으로 던진 게 어떤 고기였는지에 대한 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배는 항구에 도착하고 차는 맨션에 도착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우바상은 왠지 보통 때보다 2배 이상의 보수를 전달했습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그래.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안다고 해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때 오우바상의 차가운 눈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밑밥이 무엇이었는지, 오우바상이 바다에 가라앉힌 비닐봉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D씨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K는 오우바상과도 소원해졌고 그 후 오우바상이 죽었다는 소문만은 사람을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신혼이었던 내가 회사 출장지에서 체험한 이야기이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동지방에 출장 근무로 보내지게 된다. 집사람과 함께 이사한 곳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맨션 단지로 가까운 편의 공간으로의 접근성도 좋고 학교나 관공서도 가까이 있어서 향후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봐도 조건이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익숙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 있잖아, 다나카 씨 얼마 전에 젊은 여자랑 역 앞에서 걸어가는 걸 봤다니까. 에이, 거짓말. 아니야, 그 다나카 씨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엘리베이터를 내려 맨션 출구로 나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여자들의 목소리. 속칭 뒷담화라는 것이다. 가볍게 한숨을 쉬면서 출구를 나오면 3명의 중년 여성이 눈에 들어온다. 쇼핑 바구니를 어깨에 걸친 채 변함없이 다른 사람들의 뜬 소문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꽃이라기보다는 식충식물 같다고 할까. 안녕하세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나칠 때 인사를 하면 3명 모두 서로 짠 듯이 똑같이 인사를 되돌려준다. 그러면서 또다시 꾸며낸 것 같은 미소로 셋은 나를 배웅한다. 나는 그 3명이 정말 껄끄러웠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들려오는 천박한 소문들. 특히 신혼 때 이사 온 우리들은 그 사람들에게 딱 맞는 먹잇감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면 신물이 올라올 지경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뒷담화. 넌더리가 날 때마다 집사람에게 넋두리를 해대도 이웃들하고는 잘 지내야지 하며 부드럽게 나를 타이른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는 내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집사람도 같은 생각이겠지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참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었다. 언제나처럼 출구를 나와서 출근하려고 했는데 사동 히가시노 씨 자살이래. 그것도 사체 비주로. 아, 역시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번에 봤을 때 뭔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니까. 바깥쪽에서 들려오는 3사람의 목소리. 틀림없이 언제나의 그 아줌마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숭숭한 이야기였다. 자살? 누가 이 맨션에서 죽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구를 나왔을 때 나는 소름이 온몸으로 훑고 내려가면서 몸이 굳어버렸다. 항상 그렇듯 쇼핑 바구니를 어깨에 걸친 그 아줌마들. 그 얼굴들은 너무나 즐거운 듯 희죽희죽 기분 나쁜 웃음을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나온 것을 눈치채자 3사람은 다른 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라곤 생각도 못할 정도로 싹 바뀐 얼굴을 하면서 나를 향하여 미소를 짓는다. 아, 안녕하세요. 겨우 표정을 감추고 인사를 한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는 3사람. 그리고 뭔가 억지로 짜낸 듯한 미소. 그게 다른 때와는 달리 몇 배나 섬뜩했다. 빠른 걸음으로 방향을 바꿔 그 자리를 벗어난다. 아침에 그 일 때문에 그날은 하루 종일 우울한 날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집사람에게 말하자 역시 사동의 자살 사건은 어쨌든 사실인 것 같았다.
내일은 또 무슨 얘기를 듣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겨웠다. 다음날 음울한 기분으로 입구 쪽을 나왔을 때였다. 육동 누마가와 씨 조깅하다가 뺑소니 당했대. 맨션 주변만 돌지 않았어? 범인은 아직 못 잡은 것 같아. 또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3명에게 들키지 않도록 얼굴을 외면한 채 출입구로 나갔다. 안녕하세요. 그러나 생각과는 반대로 등 뒤에서 3명의 인사가 날아온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뒤를 돌아보자 변함없는 그 기분 나쁜 미소로 3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도 모르게 굳은 웃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아침의 일을 다시 확인하고자 집사람에게 물었다. 아, 들었어. 옆집 분도 그러더라고. 아무래도 정말인가 보다. 그래? 내가 짧은 대답을 했을 때였다. 오늘 점심때쯤이었던 것 같아. 내가 딱 그때 장 보러 나갔었거든? 뭔가 다른 사람 일 같지가 않아. 자기도 조심해. 뭐라고? 집사람의 말에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물었다. 왜? 오늘 낮에 조깅하다 뺑소니 당한 사람 얘기 아니야? 낮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이야기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그 아줌마들한테 들은 얘긴데 그게 왜 오늘 낮인 거야? 잠깐만, 정확한 거야? 죽은 사람이 누마가와 씨라는 육동 사는 사람 맞아? 사고 소식 듣고 아까 옆집 분하고 빈소에 갔다 왔어. 실례잖아, 그렇게 말하면. 말도 안 돼. 정말이야. 빈소에 왔던 다른 사람들 중에 낮에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으니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집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정말 오늘 아침 그 아줌마들은 거짓말을 한 건가? 뭐 때문에? 아니, 애초에 거짓말은 아니게 된 거잖아.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제의 일이 머리를 스친다. 그럼 어제 말한 사동 히가시노 씨 자살이라는. 아, 어제? 응, 그것도 옆집 분에게 들었어. 옆집 분이 저녁 무렵에 세탁소에 갔다고 하는데 쿵 하는 큰 소리가 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앰뷸런스하고 경찰차가 엄청 왔었다고. 나한테 자기가 좀만 일찍 퇴근했다면 못 볼 거를 봤을 거라면서 다행이라고 했었어. 뭔가 위협적인 말투로 집사람이 말한다. 하지만 나는 대답도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다. 뭐야? 자기 뭔가 오늘 이상하네? 금방 밥 다 되니까 먼저 들어가서 씻어. 의아해하는 나를 바라보다 집사람은 부엌으로 돌아갔다. 방으로 들어와서 웃옷을 주위에 던져놓고 넥타이를 풀다가 침대 위로 그냥 몸을 눕혔다. 생각이 정리가 되질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오질 않았다. 이것을 집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정신병으로 의심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지어진다. 신혼생활이 한창인데 집사람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그날 나는 잠에 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어두운 마음으로 나는 집을 나선다. 집사람의 잘 다녀오라는 말에도 무심한 듯 대답을 했으니 걱정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보다 내 마음은 불안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입구를 향한다. 이젠 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과 동시에 그 여자들이 말하는 소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생각들이 머리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때였다. 내 귓가에 믿을 수 없는 말이 고동친다. 저기 말야, 다음은 누구로 하지? 순간 출입구로 나가지도 못한 채 입을 붕어처럼 뻐끔거리며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이상이 내가 3년 전에 출장지에서 경험한 이야기이다. 딸아이도 올해로 3살이 되지만 그곳에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지금도 굳게 생각하고 있다. 실은 그 후 정신적으로 심각해진 나는 당분간 회사를 쉬었다. 그때는 아직 우리들이 그 맨션에 살고 있을 때였다. 조금 안정이 된 나는 오랜만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그 아줌마들에게 듣고 만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나는 도망치듯 집사람을 데리고 그 맨션을 떠나게 된다. 그 맨션에 살고 있던 마지막 날 아침, 그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항상 있던 그 자리에서 언제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땡땡씨랑 땡땡씨 와이프 말야, 동반 자살이라네. 딸내미인 땡땡짱도 같이. 불쌍해라. 그러게 정말 싫다. 애가 불쌍하네. 땡땡씨라는 것은 내 이름이다. 게다가 딸아이의 이름 얘긴데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집사람은 임신 3개월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남자애라면 내가, 여자애가 태어나면 집사람이 지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둘도 서로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애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경찰에게 말을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믿어줄 리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집사람만의 비밀로 남게 된다. 집사람은 지금도 혼자서 장을 보러 나가지를 못한다고 한다. 근처에 사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쑥덕대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공포가 떠올라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면서 말이다. 유소년기 때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서 엄마랑 나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키우기 위해 밤의 세계에 뛰어들게 되는 바람에 낮 동안은 잠만 자기 일쑤였습니다. 직장은 소위 쿠라부로 캬바쿠라라는 곳보다는 속칭 문지방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딸인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엄마는 상당히 예뻐서 그 쿠라부에서도 항상 넘버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만나기 위해 오는 손님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질도 꽤 높아서 분별 있게 신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서는 선을 넘는 손님들도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손님은 그 가게의 규칙에 따라 강제 퇴장을 당합니다. 출입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 중에 상당히 끈질긴 손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는 스토커처럼 엄마를 미행하기도 하고 몰카를 하는 등 범죄와 다름없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경찰에 알리지 않고 그 남자가 스스로 그만두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행동은 점점 심해집니다. 내가 공원에서 놀고 있으면 말을 걸어오거나 현관문 손잡이에다가 입에 담지도 못할 이상한 액체가 든 봉지를 걸어두고 가거나 하면서 스토커에서 민폐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짓으로 레벨을 점점 올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살던 아파트는 딸랑 부엌 하나 딸려있는 집으로 집 안에서 중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현관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저녁 때 문득 시선을 느낀 나는 현관 쪽으로 눈을 향했습니다. 보인 것은 현관 우편함의 뚜껑을 손으로 연 채 그곳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두 개의 눈. 나는 놀람과 공포로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상한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어. 작은 목소리로 말하니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쓱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합니다. 나는 엄마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는 눈동자는 이리저리 움직였고 때때로 저랑 눈이 마주칩니다. 무서워. 기분 나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울음이 터지기 직전 엄마가 현관문 사각지대로 몰래 움직이더니 현관문에 바짝 등을 붙여서 섭니다. 손에는 손잡이 달린 냄비를 들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뭘 하려고 저러나 생각하며 엄마를 보고 있자 열려있는 우편함의 틈으로 펄펄 끓는 물을 끼얹는 겁니다. 문 바깥쪽에서는 엄청난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냄비를 바닥에 던지고 있는 힘껏 현관문을 열어젖히자 뜨거워서 얼굴을 감싸고 쭈그려 앉아있는 남자의 머리에 문이 제대로 가서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고통의 비명이 들립니다. 그러더니 엄마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적당히 했어야지. 오늘은 이걸로 끝나지만 다음엔 진짜 죽을걸. 남자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고 그 뒤로는 나쁜 짓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남자의 가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닫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빠한테는 비밀이다. 약속이니까 지켜야지. 이미 비어버렸지만 아직도 김이 나고 있는 냄비를 한 손에 들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느꼈던 공포보다 더한 공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래전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다. 나는 출장으로 중서부 내륙의 기후현에 한 달 정도 머무르고 있었다. 기후 시내보다 동쪽의 미해현 쪽이 오히려 더 가까웠던 시골이었다. 하지만 시골치곤 제법 역 주변에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놀 곳들이 있어서 그리 시골스럽지는 않았다. 일조차도 출장 근무라서 잔업 같은 것 없이 정시 퇴근이 가능하였고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묵고 있는 호텔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그리워져서인지 어떤 바에 들르게 되었다. 그 바는 남자 주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곳으로 카운터 쪽으로 5석의 의자 외에
홀 테이블은 2개 정도의 아담한 가게였다. 주인은 술 장사에 대해 내공이 가득한 느낌의 사람이었다. 대화도 상당히 잘 통했고 아는 사람도 없던 곳에 와 있던 나는 언제부터인지 퇴근길에 거의 매일 그곳에 가게 되었다. 한 주간 내내 출근 도장을 찍어대니 단골 손님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친지같이 되어서 서로 시덥잖은 얘기로 꽃을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 중에서 특히나 사이가 가까워졌던 사람들은 다카시상이라 불리는 40 가까워 보이는 사람과 사하짱이라 불리는 남국 미녀풍의 여자였다. 다카시상과 사하짱도 서로 사이가 좋았으므로 주인과 함께 4명이 가게 문 닫을 때까지 항상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라. 언제나처럼 일을 마친 나는 그 바로 향했다. 지하로 이어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 무거워 보이는 목재문을 열자 언제나 카운터 속쪽에 앉아있던 사하짱이 그날은 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였던 모양으로 여자 셋이서 한잔하는 중이었다. 나는 제일 안쪽에 카운터 의자에 앉은 후 주인에게 맥주와 추천 메뉴인 파스타를 주문했다. 좀 지나니 다카시상도 가게에 와서 내 옆에 앉아 둘이 해외 축구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사하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뉴욕기상은 귀신 같은 거 믿어요? 나는 뜬금없는 물음에 당황했지만 그런 쪽 이야기는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럼 믿고 말고 라고 대답했다. 얼근히 취해 있던 다카시상도 왠지 귀신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마스터까지 그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무서운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되어버렸다. 각자의 경험담을 대충 이야기하다 보니 그대로 담력시험을 가는 게 어떻겠냐는 쪽으로 화제가 흘러가 버렸다. 제일 들뜬 것은 마스터로 어서 가게 문을 닫고 움직이자고 말을 꺼낸다. 후후 모두 남아서 마스터 가게 문 닫는 것을 돕고 나서 날짜가 바뀌기 전에는 가게를 나서게 된다. 여기서 사하짱의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준짱. 슬림한 데다 키도 크고 긴 검은 머리가 인상적인 여자다. 두 번째는 사야짱. 작은 몸에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그 여자 3사람에겐 미안하지만 마음속으로 인물평가 같은 걸 하고 있었다. 결국 내 맘은 남국 뷰티 같은 사하짱을 골랐지만 말이다. 여성 3인과 나와 다카시상과 가게 주인, 이렇게 6명이서 역전 번화가를 걸어서 마스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멀쩡한 건 마스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운전은 그의 몫이 되어버렸다. 마스터의 차는 유명한 독일산 승합차였다. 의외로 바 같은 걸 운영하면서도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한 기억이 난다. 운전석에는 마스터, 조수석에는 긴 검은 머리의 준짱이 탔다. 그 뒷좌석에는 다카시상과 단발의 사야짱. 나는 당연하게도 사하짱과 맨 뒷자리에 둘이. 목적지는 통칭 가와사키 마을이라고 불리는 패촌. 확실하진 않지만 186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친 시기에 패촌이 된 마을이라는데 지금도 그 당시의 민가 같은 것들이 한편으론 많이 남아있다고도 한다. 물론 건물들은 다 쓰러져 가겠지만 말이다. 나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와사키 마을이란 곳은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의외였던 것은 그곳 출신인 나머지 5명도 이야기만은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실제로 그곳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건 바로 그 지역에서도 그다지 유명한 심령 스팟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이가 제일 많은 마스터가 겨우 가와사키 마을까지 가는 길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 시내에서 차로 산을 향해 1시간 정도를 달리면 나오는 것 같았다. 게다가 중간에 차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걸어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텐션이 확 내려갔지만 다른 5명은 그렇지도 않은 듯 밝은 모습으로 콧노래를 흥얼대기도 했다. 가던 중 다카시상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편의점에 들렀다. 그리고 거기서 마실 것들이랑 손전등을 샀다. 논길을 뒤로 하고 나가니 양쪽에 펼쳐지는 광경은 산밖에 없었다. 마치 산과 산 사이를 꿰뚫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국도를 계속 달렸다. 국도를 달리다 표지판으로 보이는 부서진 드라이브인 간판에서 우회전을 했다. 거기서부터는 진짜 산길로 겨우 포장되어 있었지만 아스팔트가 여기저기 부서져 나가 있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었다. 조금 더 차를 달려 나아가 보니 드디어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자갈밭으로 바뀌었다. 자갈길을 달리다 보니 뜬금없이 광장이 나왔다. 광장으로부터 앞쪽으로는 검고 노란 로프가 쳐져 있었고 로프에는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토사 붕괴 주의, 출입 금지, 무슨 시청. 그것부터는 알고 있던 대로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로프를 걷어 올리고 우리는 좁은 자갈길을 신중하게 걷기 시작했다. 달빛이 나무들에 가려져서 시야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게다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잡초들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령 스팟으론 합격점을 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냥 분위기는 으스스했지만 그때는 아직 기분 나쁜 느낌은 없었다. 계속 숲을 걷어가며 걸어가니 또 평범한 광장으로 나왔다. 그 광장은 버려진 가전제품과 타이어 같은 것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10중 8구 불법 투기겠지. 그리고 그 광장을 빠져나오자 이어서 좁은 산길이 나왔다. 여자들은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냐고 투덜댔지만 마스터 말로는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기보다는 그 짐승들이 다닐 법한 좁은 산길 말고는 울창한 나무가 방해가 되어 다른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같은 곳은 아예 없었다. 15분 정도 산길을 걸었을까. 문득 선두에서 걷고 있던 마스터가 멈춰 섰다. 그것에 따르듯이 전원 걸음을 멈췄다. 마스터가 쳐다보는 곳에는 커다란 비석 같은 게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나란히 서 있긴 하지만 그 비석과 비석 사이로 자동차 2대 정도는 충분히 마주쳐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다. 아마도 비석과 비석 사이가 마을로 통하는 문 같은 게 아닐까 싶었다. 우측 비석은 전체적으로 네모난 느낌으로 크기로 말하면 보통 무덤 봉분 정도였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돌에는 이끼투성이었다.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 모양이었으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마을 이름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왼쪽 비석은 전체적으로 둥근 듯한 느낌을 띤 돌로 보통 이상으로 컸다. 이쪽도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네모난 비석과 같이 읽기가 어려웠다. 그저 위령이던가 비라는 글씨가 가까스로 보였다. 비석과 비석 사이를 빠져나와서 우린 드디어 마을로 들어갔다.
지형 자체로만 보면 상간마을, 그런 인상이었다. 멀리 몇 채 건물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린 우선 건물로 향했다. 마을 안쪽도 잡초나 넘어진 나무 같은 것들로 걷기가 나빴다. 건물에 가까이 가서야 그것이 망한 집들의 폐허라는 것을 알았다. 전체적으로 폐허는 20집 정도 되었다. 전부 목조 건물로 된 평범한 옛날 집들로 사극에나 나올 법한 집들이었다. 거의 모든 집들이 기울거나 무너져 있었고 기둥이나 들보가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개중 비교적 덜 기울어져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분명 현관 미닫이 문이었던 것 같은 것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은 흙마루로 되어 있었고 거기서 한 단 높이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 다다미도 너덜너덜 썩어 있었으며 마루는 곳곳에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가 안쪽을 조사했다. 특히 이렇다 할 것들은 없었지만 메이지 시대에 폐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었던 듯 전자제품의 잔해는커녕 조명 설비조차 없는 것이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었다. 그 시대는 램프나 초 같은 것으로 불을 밝혔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우리는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비교적 들어가기 쉬운 집들을 서너 곳 돌아보았다. 이전에도 담력시험하러 사람들이 방문한 흔적은 있었다. 음료캔 같은 것들이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주사의 깡통들로 봐선 이곳에 수십 년은 아무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페트병 같은 것들도 없었고 말이다. 그렇게 한번 둘러보고 우린 잠깐 쉬기로 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는 둥 서로 떠들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자니 민가 뒤 언덕 쪽에서 흐느낀다고 해야 하나 짐승의 울음소리라고 해야 하나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렸다. 그건 전원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서 모두가 한꺼번에 언덕 쪽을 돌아봤다.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짐승이 멀리서 우는 듯한 소리로 들렸다. 모두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세 번째 소리를 기다렸으나 결국 그 소리는 다신 들리지 않았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였을까? 내가 모두를 향해 물었다. 그러자 대답한 것은 가게 마스터였다. 아마 코요테가 아니었을까? 사장이 끼어들었다. 코요테가 일본에 어디 있어요? 그건 그렇지. 마스터가 부끄러운 듯 쑥스러운 웃음을 보였다. 모두가 폭소하였다. 저기 아까 그 소리 난 쪽 있잖아요. 가보지 않을래요? 사야짱이 제안했다. 모두 짐승이라고 생각했었는지 그 시점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민가의 뒷뜰을 지나서 조금 약간 높은 언덕을 올랐다. 아래에선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언덕을 올라서니 그곳은 횡댕그렁한 넓은 초원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 초원의 정중앙에는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말하자 일단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까? 대답하는 마스터. 6명은 두려운 마음보다 호기심이 앞서는 바람에 그 오두막까지 가보기로 한다. 조심해서 작은 창문으로 안쪽을 들여다본다. 그런데 그곳에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오두막의 크기는 4, 5평 정도. 집에 내 귀퉁이에는 촛불과 수북이 쌓인 소금, 그리고 귀퉁이마다 개, 돼지, 소, 하개 머리가 각각 놓여 있었다. 게다가 중앙에는 제단이라고 생각되는 선반이 있었고, 술과 신사에 바치는 나뭇가지, 쌀 등이 다닥다닥 붙어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집안 한쪽 벽은 붓으로 휘갈겨 쓴 듯한 글씨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가장 놀란 것은 제단 앞쪽에 백발의 노파가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언가를 읽고 있었지만 그게 일본어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주문을 읊는 리듬이 묘하게도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술에 취했을 때의 감각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주위의 모두를 돌아보았다. 모두가 전부 눈을 가늘게 뜨고 기분 좋은 듯 그 주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노파는 계속해서 주문을 읊었다. 그러면서 모시로 만든 자루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건 흐물흐물거렸다. 분명 인간의 가죽을 벗겨낸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엄청나게 그로테스크한 모습에 준짱과 사야짱이 비명을 질러버렸다. 그 순간 노파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챘다. 우리에겐 그렇게 들렸다. 그러면서 노파는 다음 순간 네 발로 뛰는 것처럼 되어서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그렇다. 마치 개가 뛰는 것처럼.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두막에서 떨어져 언덕을 뛰어내려갔다. 옆 사람 챙길 여유도 없었다. 그저 비명과 도망가는 발소리만이 전부에게 들려올 뿐이었다. 패천을 뒤로하고 비석이 있는 광장까지 단숨에 달려 빠져나왔다. 숨을 몰아쉬며 모두의 안부를 확인한다. 어찌됐든 전원 무사히 도망쳐 나온 것 같았다. 멀리서 다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그 소리는 그 노파의 것이었으리라. 아마도 동물의 영혼을 자기 몸에 빙의시켰음이 틀림없어 보였다.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마스터의 차까지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하나같이 아무 말이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게 앞에 와 있었다. 대강 인사들을 교환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나는 그 가게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대로 출장 한 달을 채우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 살던 곳으로 돌아오고 반년 정도 지난 후 겨우겨우 그 노파의 일도 점점 잊혀지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가끔씩 꿈에 나오기까지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핸드폰이 울렸다. 사장으로부터였다. 여보세요? 난 주저하면서 겨우 전화를 받았다. 유키상, 오랜만이야. 사장은 당연한 거겠지만 반년 전과 변함없는 목소리였다. 시간 괜찮으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특별히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음 일요일에 기우형까지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일요일, 사장은 약속 시간 2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오랜만. 야, 오래간만이야. 앞뒤 없이 인사부터 나눈다. 오늘 유키상을 부른 이유는 사장이 말을 꺼냈다. 실은 그날 이후 다카시상이랑 가게 마스터한테 연락이 안 돼. 그날 사건으로
다카시상과 마스터가 전화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 같았다. 마스터는 운영하는 가게도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골로 돌아갔다고도 한다. 다카시상에 이르러서는 그 소식을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한다. 사하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을의 일을 나름대로 조사해봤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한 권의 파일을 건네주었다.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다. 가와사키 마을, 별칭,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마을, 1927년 쇼와 2년 폐촌, 1700년대 중기부터 1860년경에 걸쳐서는 가죽 제품을 만들어 그것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인구는 모두 100명 정도로 소위 피차별 지역이었다. 외부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고 농경과 수렵으로 근근히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메이지 후기에 들어서 마을 인구가 20명으로 줄고 1927년 쇼와 2년 마지막으로 남은 몇 명이 옆마을로 이동하며 폐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머리에 딱 떠올랐다. 어쩌면 그때의 노파는 마지막으로 가와사키 마을에 남았던 마을 사람이었던 건가? 사하장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 마을은 가죽 벗기는 마을이라고 불리면서 심하게 차별을 받아왔어. 그러던 중에 외부와의 교류는 점점 줄어들고 고립화되었던 것 같아. 거기다 그 마을은 수렵이나 가죽 제품 제작을 생업으로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의 마을이기 때문에 동물을 신으로서 이름 붙이고 제사를 지냈대. 우리가 본 왼쪽 비석은 죽인 가축들의 위령비였던 것 같아. 사하장은 말을 계속 이었다. 그 마을의 어떤 집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무당 같은 일을 하는 일족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일족은 짐승의 영혼에 빙의해서 농작물의 풍년을 빌거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했대. 그리고 1년에 한 번 동물의 신에게 제물로 사람의 가죽을 바쳤다고 해. 어쩌면 우리들이 그날 그 장소에서 본 것은 그런 의식의 일부였는지도 모르겠다. 그 후 그 노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단지 가와사키 마을 근처 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 한 해에 한두 명 정도가 행방불명 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2년 정도 전에 고향에 내려갔을 때 친구인 A에게 들었던 이야기이다. 그다지 무섭지도 않고 길기만 하지만 가능하다면 모두 들어주었으면 한다. 대학 여름방학 때 할 일도 없고 해서 고향에 들렀지만 집에 있어도 이렇다 할 별일도 없어서 매일을 여기저기 걸어서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근처 책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인 A를 만났다. A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부활동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꽤 친했다. 근데 멀리서 본 A는 뭔가 슬픈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푹푹 찌는 여름인데도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말을 걸기가 좀 그랬지만 혼자 있기도 하고 그 슬픈 것 같은 분위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결국 말을 걸었다. 에이, 오래간만이다. 여기서 뭐해? 아, 너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그냥 뭐 이런저런 일로.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A는 기운이 계속 없어 보였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울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는 말해도 괜찮으니까 말해봐.
고맙다. 그럼 부탁할게. 기운 없어 보이는 A를 데리고 근처 레스토랑에 들어가 각각 음료수와 감자칩 같은 가벼운 간식들을 주문한다. 그동안에도 A는 말이 없어서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 음료수와 요리가 오고 나서 머뭇거리더니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로 사촌 여동생 B가 행방불명 된 지 10년 되는 날이야. B는 10년 전 여름 12살 때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A와 B는 이성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가깝고 나이도 비슷해서 친남매처럼 사이가 좋았고 어릴 때부터 서로의 집으로 가며 함께 놀곤 했었다고 한다. B는 누가 봐도 상당히 예뻤다는데 이곳이 시골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모델 쪽에 스카우트 되어서 일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사진을 보여줬는데 확실히 예뻤다. 10살 때의 사진이었지만 옆에 있는 A보다도 키가 크고 어른이 되면 엄청난 미인이 되었겠다 싶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B가 실종되었을 때는 모두가 B가 너무 예뻐서 유괴당한 것이라고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나는 중학교 때 이 동네로 전학을 왔기 때문에 그 행방불명 사건은 알지 못했지만 이 지역에 예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아는 유명한 사건이라고 한다. 마을 주민들까지 수색에 참여했는데도 결국 발견되지 못한 채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커녕 그녀가 당시 소지했던 물품들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제 B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거야. 힘없어 보이는 A는 보기만 해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뭐라도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 어쩌면 내일 갑자기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지금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 라며 위안하듯이 격려해준다. 그러자 A는 아니야 라면서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목소리로 말한다. 나이 먹고 이런 말하면 이상하다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B는 가미가쿠시를 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건 내 잘못일지도 몰라. A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확신이 담겨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면서 A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낸다. 이야기는 16년 전 B가 6살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A는 B보다 1살 위로 B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그때까지는 틈만 나면 같이 놀던 둘이었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아지게 된다. B는 처음에는 자기도 학교에 가겠다고 울어댔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그러지 않게 되었다. 당시 A는 B가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한다고 한다. 그 사람이라니 누구? 내가 묻자 A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B는 A가 학교에 있을 때는 혼자서 근처의 신사에서 놀곤 했다고 한다. 산사내의 부지는 넓고 뒷곁으로는 산과 작은 강도 있어서 놀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다. B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매일을 한결같이 그 신사에 가서 혼자 놀았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기다렸다고 하면서 달려오던 B가 그날은 얌전하게 있더라는 것이다. 어디 아픈가 생각하며 B를 보니 혼자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왜 그래?
좋은 일이라도 있어? B는 즐거운 듯이 오늘 진사에서 신지 같은 사람을 만났어 라고 한다. 신지라는 것은 당시 방영하고 있던 가면라이더의 주인공 이름으로 B는 신지의 광팬이었다. B가 말하길 그 사람은 젊은 남자로 머리가 길고 새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런 시골에선 좀처럼 볼 수도 없는 차림에다 그렇게 좋아하는 신지와 닮았기 때문에 말을 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남자는 B를 본 척도 안 한 채 대답도 없이 그냥 가려고 했다. B는 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아저씨 신지예요? 라고 한 번 더 물었다. 남자는 발을 멈추더니 나는 신지가 아니야 라고 한다. B는 실망했지만 그때는 신지와 닮은 그 남자에게 완전히 빠져서 남자 옆에 착 달라붙어 같이 돌아다녔다는 이야기. 그때부터 B가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면서 남자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놀았다고 한다. 내일도 신지랑 만날 수 있을까? 라며 B는 즐거운 듯 말했다. 다음 날도 A가 하교하니 B는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오늘도 신지랑 만났어. 오늘은 나한테 말도 걸었어. 이름을 물어봐도 그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신지라고 불러도 돼? 라고 B가 물어보자 맘대로 라고 말했다면서 B는 그 남자를 신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B는 A에게 신지와 있었던 일을 신나서 종알대며 말한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B도 초등학생이 된다. B는 계속 신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바로 신사로 놀러 갔다고 한다. 그 즈음 A는 신지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다. B에게 나도 같이 가도 돼? 라고 묻자 응, 신지도 좋아할걸? 이라고 한다. 다음날 방과 후 A와 B는 함께 신사로 향했다. 신사는 사람이 전혀 없이 조용했다고 한다. B는 종종 걸음으로 뒷산으로 향하고 A는 그 뒤를 따라간다. 한동안 걸어가니 넓은 장소가 나온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매일 여기 있었는데? 라며 B가 이상한 듯 말한다. 그때부터 한참을 그곳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신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은 포기하고 둘이서 신사에서 놀다가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다. 며칠 후 B의 집에 놀러가 보니 B가 기운이 없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신지가 오빠 데려왔다고 되게 화냈어 라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지는 그날 둘을 어딘가에서 보고 있었던 건지 저 남자는 누구냐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고 한다. 사촌 오빠라고 했더니 앞으론 그놈은 데려오지 마 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고 한다. 오빠도 신지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도 자기는 싫다면서 계속 기분 나쁜 얼굴이었어. B는 아쉬워했지만 A는 아무래도 신지가 보고 싶다고 계속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안 갈래. 그럼 신지도 화내진 않을 거야. 기운 내. 라며 격려해준다. 그렇게 세월은 다시 흐르고 B가 실종되던 해의 봄. A는 중학교 1학년, B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된다. B는 변함없이 신지를 보러 신사를 다니고 있었다.
가끔 A가 최근 신지는 어떤 느낌이냐? 고 물으면 B는 신지와의 일을 얘기해준다. 어렸을 때는 같이 신사안을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기만 했는데 최근에는 신지가 준비해놓은 과자 같은 것을 먹으면서 느긋하게 놀다 온다고 한다. 그럼 신지는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B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이때부터 A는 신지에 대한 불신감이 싹트기 시작한다. 당시에 근처 마을에서 젊은 남자가 친한 초등학생을 유기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신지도 어쩌면 B와 친하게 지내다가 유기하는 게 목적은 아닌지 라며 걱정이 앞선다. B는 커가면서 점점 예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어른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A는 조금 강하게 말했다. 야, 이제 신지랑은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뭐? 왜? 뭔가 수상해. 이상한 놈일지도 몰라. 신지는 좋은 사람이야. 그건 모르지. 널 유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어떻게 아냐? 왜 그렇게 말해? 신지는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야. B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A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A의 집 근처에 B가 있다. A는 그때의 일도 있고 해서 어색한 바람에 못 본 척하며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자 A가 온 것을 안 B가 달려온다. B는 이미 화가 다 풀렸는지 오빠네 집에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물어온다. 그때 B는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대며 어딘가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상하게 생각된 A는 B를 데리고 같이 A의 집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자마자 B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거실로 달려간다. A도 거실로 따라 들어가자 B는 소파에 무릎을 감싸고 온몸을 움츠린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B는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오빠가 말한 대로일지도 몰라 라고 한다. A가 뭐? 어떻게 된 건데? 라고 다시 묻자 B는 머뭇머뭇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얼마 전에 오빠가 신지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잖아. 그 말을 신지한테 했었어. 그런 말을 하다니 오빠 못됐다고. 그랬더니 신지가 그렇군,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응? 지금이라니 뭐가? 라고 되물었거든. 그러니까 신지가 갑자기 내 손목을 움켜쥐길래 아파서 뿌리치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세서 안 됐어. 그리고 얼굴도 뭔가 무서운 표정으로 내가 아무리 왜 그러는데 놔줘 아파 라고 해도 아무 반응도 없고 점점 무서워져서 울기 시작했더니 겨우 놔주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짓더니 이제 곧이네. 라고 말했어. 나는 너무 무서워져서 도망쳐 온 거고. B의 왼손목을 보니 손자국이 아닌 이상한 모양의 발진이 일어나 있었다. 것 봐. 역시 위험한 놈이잖아. 이제 절대로 신진놈 만나러 가면 안 돼? 그날은 A의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은 후 B는 돌아간다. 사실 이때 부모님에게 확실히 말했어야 했어.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A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머리를 숙이더니 계속 이야기한다. 그 일 이후 B는 신사에 가지 않게 되었다.
손목의 피부 발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B에게서 신지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된 A는 신지의 일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리고 여름이 된다. A는 그날 친구들과 아침 일찍부터 전철로 멀리 나가서 놀다가 집에 돌아오니 저녁 8시가 다 돼가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근데 B가 아직 집에 안 온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니? 네? B가요? B의 집은 오후 7시가 통금이고 B는 여태 그 룰을 깬 적이 없었다. B는 언제나 자기가 어딜 가는지를 말하고 통금 전까지는 변함없이 돌아온 아이였기 때문에 B의 부모도 A의 부모도 안절부절이었다. A의 가족과 B의 아버지가 근처를 모두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B는 친구와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갔다가 노점상을 돌아다니면서 놀았다고 하는데 그 부근을 모두 뒤져봐도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B의 친구에게도 물어봤지만 5시경에는 헤어졌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일이 심각해져서 10시가 되어서는 B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동원돼 주위를 수색한다. 그러나 결국 B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냉정을 찾게 된 때 어쩌면 신지와 뭔가 관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B의 부모에게 말을 하고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신사에 가서 여기저기를 수색해 보았지만 결국 B는 발견되지 않았다. 신사 사람들에게 신지에 대해 물어봐도 그런 남자는 모른다고 한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알게 된 게 B가 A 외에는 아무에게도 신지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른들이 신지에 대한 것을 A에게 꼬치꼬치 물어봤지만 A도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고 B에게 들었던 얘기 그대로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B가 신지에게 유괴되었다는 설이 강력하게 퍼지면서 그 방향으로 경찰은 수색을 재개했지만 결국 지금에 이르도록 B의 행방은 묘연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친 A는 한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만약 B의 실종에 정말로 신지가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A의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래도 신지가 범인이라고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라며 A를 격려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문득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어째서 가미가쿠시라고 하는 건데? 신지는 분명 이상한 존재이긴 하지만 가미가쿠시라고 하기보단 유괴 쪽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러자 A는 양복 우도 주머니에서 책자를 꺼낸다. 그것은 그 신사의 팸플릿 같이 보였다. 이게 왜? 여길 봐봐. A가 팸플릿을 넘기자 거기에는 섭사에 대한 해설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섭사라는 것은 그 신사에서 모시는 신과 연고가 깊은 다른 신을 모시는 경내에 있는 작은 신사를 말한다. A는 거기 실린 작은 사당 같은 것에 기둥에 써있는 모양을 가리켰다. 작아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사기 그릇 같은 데 있는 문양 같은 느낌의 모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게 뭔데? 이 모양, B의 손목에 떠올랐던 피부 발진하고 똑같은 모양이야. 이미 10년 전의 기억이라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이걸 본 순간 분명히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어. A의 얼굴은 지극할 정도로 진지했고 나는 A의 다음 말을 입을 다물고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그 신사의 신관한테 이야기를 듣고 왔어. 신관에 의하면 그 섭사에서 죄를 지내는 대상은 지주신으로 예전부터 그곳의 토지를 지켜온 신이라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운 성격이라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좋아해서 가끔씩 변덕스럽게 애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 지주신이 비를 채간 게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신관에게 물어봤어. 이 신은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냐고. 그러니까 신관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 A는 조금은 안정이 됐는지 음료수를 천천히 마신 후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얘기했다. 지주신 같은 남자를 본 아이들은 예전부터 있었다더라. 빨간 옷을 입은 젊은 남자를 신사에서 봤다는 애들이. 그리고 대부분은 한 번 본 것만으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대. 하지만 B는 한 번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봤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지주신의 마음에 들게 된 거라고 본다고 그래. 신이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옆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한 A는 입을 다물었다. 나도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꽤 오랜 시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뻘쭘해진 나는 다 식어버린 감자칩을 집었다. 조금 있다가 A는 살짝 웃으며 고맙다 들어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라고 말하며 돌아갔다. A에게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나는 귀신이나 그런 신 같은 것들은 그다지 믿지 않는다. 그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주신이 데려갔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 같은 게 있다. A와 B의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B가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지만 분명 그녀는 지금도 그 신사의 어딘가에서 신지와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